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조선의 건국과 통치 질서의 확립 교과서 156쪽에서부터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내용 한번 확인을 하면은 자, 고려 말 어떤 상황이었지?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개혁을 이끌었던 새로운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 그 신진사대부와 또한 고려 말 외적의 침입을 막으면서 새롭게 부상했던 신흥무인 세력, 이 두 세력이 성장을 했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그 시점에 명나라에서 고려에 무리한 요구를 해오자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시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 주자였던 최영이 요동정벌을 주장을 하게 되고, 고려에서는 요동정벌군을 이끌어서 명나라를 공격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 최영과 더불어서 신흥무인 세력 중에 한 명이었던 이성계가 이를 반대했었죠. 그리고 위화도에서 결국에는 네 가지 큰 이유를 들면서 다시 말의 기수를 돌려서 개경으로 향하게 되고, 수도로 쳐들어와서 다시 당시 개경을 지키고 있었던 최영을 밀어내고서 이제 고려의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였어?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었어요. 자,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던 이성계는 누구와 손을 잡을까? 그렇지. 새롭게 떠올랐던 그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게 되는데, 자, 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의 현재 나라인 고려를 유지한 채 여기서 개혁을 하자고 하는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있었어. 자, 이성계의 선택은 그렇지.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하고 그 안에서 개혁을 하자고 하는 바로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손을 잡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고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데, 자,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156쪽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고려말 이성계 등 신흥무인 세력과 정도전 등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위화고 회군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을 했다. 자, 한번 밑줄 쳐볼까? 자, 두 세력이 함께 손을 잡았다는 거야. 하나는 이성계를 대표로 하는 신흥무인 세력과 또 하나는 정도전을 대표로 하는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았다는 거지. 자, 이들의 목표는 뭐야?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거였지? 자, 이들은 자, 뭘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했다고? 그렇지. 위화도 회군, 요동을 정벌하러 나갔었던 그 요동정벌군을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돌아왔다는 거야.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가전법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여기 가전법 한번 네모 쳐볼까? 자, 가전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 개혁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였냐면은, 자, 지금 이성계를 비롯한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힘을 키우는 거였어.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고려 말에 아직까지도 여러분 원나라 때 원나라에 빌붙어서 성장했었던 누가 있었지? 그렇지. 권문세족 세력이 아직도 존재했었다는 말이야. 자, 이들은 자, 광대한 농장이라든지 노비 같은 이런 인력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의 힘을 아직도 갖고 있었는데, 이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켜야지만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 신흥무인 세력과 급진파 사대부의 그런 추진을 얻을 수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권문세족의 힘을 약하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과전법이었습니다. 자, 교과서 옆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네. 자, 과전법이란 뭐냐? 자, 관료에게 경기도 일대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이 수조권이라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라 그랬어. 자, 급진파 신사대부는 자, 권문세족이 차지하고 있던 토지를 거두고 이들이 갖고 있던 광대한 녹토지를 어떻게 다시 나라에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회수를 하고 새롭게 다시 누구한테 주는 거야? 수주권을 다시 분배하게 되는데, 다시 분배한 세력들은 바로 그렇지, 급진파 사대부들에게 다시 분배를 하겠지. 자, 이 결과 어떻게 되겠어? 원래 기존에 땅을 만행하고 있었던 권문세족은 과전법을 통해서 토지를 다시 잃게 되니까 힘이 약해질 거고, 반대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분배받게 되는 급진파 사대부는 힘을 키울 수가 있겠죠?
자, 그 결과 권무세족의 경제 기반은 약화되었고 새롭게 떠올랐던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은 강화되어서 개혁 정치를 함에 있어서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린 과정법 같은 거를 통해서 신진사대부의 힘을 키울 수가 있었고 나라의 재정도 새롭게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자. 자, 태조원이지. 보자. 이어 고려 왕조의 체제를 유지하며 개혁을 추구하고자 주장한 정몽주 등 이들이 바로 누구라 그랬어? 온건파 신진사대부라 그랬지. 자, 고려 왕조의 체제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개혁을 주장하자. 정몽주 등 온건파 신진사대부 세력을 어떻게 해야 돼?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겠어? 아니야.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데 고려를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가겠어? 그래서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 사대부 세력을 제거한 후 새 왕조를 열게 됩니다. 1392년 그 이름은 바로 뭐야? 그렇지. 조선이라고 합니다. 자, 누굴 계승한다는 뜻에서 자,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조선이라고 했고 수도는 자,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내려와서 새롭게 오늘날 서울인 한양에다가 이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양에다 수도를 정했는지 그 이유가 있었겠죠? 자, 보자. 한양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자,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은 자, 원래 고려에 있었던 개경 같은 경우는 자, 이쪽에 있을 텐데 자, 어때요? 조금 북쪽에 치우쳐 있지? 하지만 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자, 한반도 정중앙쯤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에 위치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남과 북, 사방을 통치하는데 좀 더 수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한강에 흘러 육로와 수로교통이 편리하였고 왜?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는 게 가장 재정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세금을 거둘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수로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육지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자, 수로 같은 경우는 바다를 건너서 한강을 거슬러 올 수가 있고 또 육로 같은 경우도 거슬러 올라오다가 한강을 타고 서울, 한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러한 이점도 있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적을 막기에 유리하였다. 알겠죠?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자,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였다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 통치의 근본 원리로 삼아 이를 기준으로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고 하는데 자, 성리학. 자, 유교에서 좀 더 심화된 학문이라고 말했죠. 자, 이 성리학을 특히 받아들였던 그 세력들이 누구였어? 그렇지. 지난 시간 배웠던 바로 이 사대부, 신진사대부 세력들은 자, 유교, 성리학의 이 성리학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건국된 조선 같은 경우는 뭘 기반으로 나라가 정비되는 거야? 그렇지. 성리학, 이 유교를 기반으로 해서 나라가 정비돼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 교과서 157쪽 국가 기틀의 확립. 자, 건국 초기에 정도전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어. 당연하지.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는 모든 게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혼란을 잠재우고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일 거야. 자,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당연히 그렇지. 성리학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현명한 재상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어. 정도전이 꿈꾸는 나라는 뭐였냐면 기존의 나라들과는 달라. 기존의 나라에서는 누가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었지? 그렇지.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 권한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이 됐어.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왕이 현명하고 능력이 뛰어난 왕이라면은 나라를 운영하는데 분명히 더 좋을 거야. 하지만 이 왕이 능력도 없고 나라를 운영하는 제대로 된 운영하는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가 가진 권력이 권한이 헛되이 사용되게 되면서 오히려 나라는 힘을 잃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도전이 생각한 건 뭐냐면 한 명의 왕의 능력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왕은 어쨌든 상관없이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 그 신하들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신하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신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지는 것을 꿈꿨던 거야. 그게 바로 현명한 재상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는 거였어. 자, 이럴 경우에는 왕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밑에 있는 신하들, 재상들이 능력만 있다고 하면은 또 재상들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이상에도 다른 그 옆에 있는 여러 명의 재상들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정도전이 꿈꾸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였어. 자, 그렇다면 정도전이 꿈꾸는 나라에서는 왕의 권한은 어떨까? 왕의 권한은 기존의 나라들보다 왕의 권한은 약해질 테고 신하의 권한은
오히려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정도전이 꿈꾸는 나라를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자, 국왕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체제를 추구한 누구? 이방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시저 누구야? 이성계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 자, 그 이방원은 왕이 모든 거 권한을 갖고서 강력한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조선을 꿈꿨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방원의 눈에는 왕이 약하고 오히려 재상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정도전이 보기 좋겠습니까? 눈에 가시란 말이야. 저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힘을 모두 가지 못하고 제사 신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이 된단 말이야. 자, 결국에는 어떻게 이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재상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를 꿈꿨던 정도전, 강력한 국왕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지는 것을 원했던 이방원. 이 두 인물이 결국에는 맞붙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보자. 자, 이방원 같은 경우는 왕이 될 수가 없었어. 왜냐? 바로 세자로 책봉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자, 이성계 같은 경우는 원래 부인에서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었는데 나중에 새로운 젊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당연히 나이가 어리겠지 한참? 근데 이성계가 누구를 세자로 삼는 거야? 이 나중에 왕비로 만들었던 그 여자를 통해서 낳았던 어린 아들을 세자로 임명하는 거야. 자, 기존에 있었던 다른 아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싫겠죠. 자신들에게 당연히 세자가 책봉이 될 줄 알았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조선을 이끌어갈 줄 알았었는데 어디 감히 새엄마의 아들이 세자가 돼서 왕이 된다고? 상상도 하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돼서 이 어렸던 그 세자가 됐던 그 어린 왕자를 죽여버리고 새롭게 다시 세자를 책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이방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 왜?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성리학에 의해서 꾸려져 가는 나라였단 말이야.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원래 왕 같은 경우는 장자가 우선 상속받고 돼서 그 왕자가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게 정해진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 성리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깰 수는 없었어. 물론, 자, 어린 왕자, 새엄마의 아들을 죽였던 것은 이 성리학이라는 유교 이념에는 맞진 않아. 하지만 이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방원 같은 경우는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난 뒤에도 세자가 되지 않았다. 누가 세자가 돼? 오히려 이제 그 위에 형을 세자로 하라고 해서 그 형이 왕이 되게 합니다. 자, 이거는 뭐야? 다른 신하들에게도 자기가 그렇게 모든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자기가 왕이 됐을 때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렇게 난 다음에 자기 형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세자가 누가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됩니다. 세자가 됩니다. 한 텀을 건너뛰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바로 세자가 돼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이 세자가 돼서 왕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왕자리를 이방원은 생각을 했던 거지. 자, 이렇게 이방원이 세자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형들이 또 다시 이방원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돼. 아니, 넌 그래봤자 동생인데 그렇다고 네가 어떻게 세자가 돼서 왕이 되느냐? 우리가 형인데 우리가 왕이 돼야지 해서 또다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두 번째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왕자의 난을 통해서 결국엔 이방원은 형들을 다시 몰아내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돼. 그래서 결국 세자 자리를 잘 지키고 난 다음에 왕에 올라가지. 그게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이방원은 두 차례 왕자난을 거쳐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왕 태종에 올랐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요 왕들의 업적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볼 거야. 자, 여기서부터는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자, 태종은 뭘 실시해? 자, 호패법을 실시하여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과 군역을 확보했다. 자, 옆에 보면 호패라는 게 나오죠? 자, 이 호패를 보면은 출생 연도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뭐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언제 과거를 합격했는지도 같이 나오네. 자, 호패 같은 경우는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늘날 뭐겠어?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동일한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는데 조선시대에는 달랐다는 거야. 신분이나 이런 갖고 있는 부에 따라서 갖고 있는 호패의 종류도 달랐어. 이 호패를 만드는 종류가 다른다는 거야. 자, 뭐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상아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당연히 신분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좋은 재료로 만든 호패를 차고 다닐 거고, 돈이 없거나 그런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은 나무나 이러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호패를 차고 다녔겠지? 아무튼 태종은 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인구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호패법을 실시했다는 거야. 왜? 인구를 파악을 해야지만 뭘 할 수가 있어. 나라의 운영을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세금과 군역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통한 노동을 말합니다. 이 세금과 군역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인구를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했다는 거. 자,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했고, 두 번째는 자, 사병을 없앴다는 거야. 자, 이 사병을 없앴다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앞에서도 봤듯이 이방원 같은 경우는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뭘 거쳤어? 두 차례에 걸치 왕자의 난을 거쳤단 말이야. 이 왕자의 난에서는 이 왕자들이 갖고 있던 사병들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즉, 이 말은 뭐야? 조선 초기에는 왕자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족이라든지 신하들이 자신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 사병이라고 하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어느 한 인물을 위해서만 지키는 그런 사병이 존재했었는데, 이 사병들 같은 경우는 이방원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활약을 해서 도움이 되었지만, 이방원이 왕이 된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 여전히 다른 신하들이나 왕족들이 갖고 있는 사병이 왕이 된 이방원을 위협할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방원 같은 경우는 왕이 되고 난 뒤에 뭘 없앴다는 거야? 이 사병을 없애서 자기의 위협을 없앴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렸던 것은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노렸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이렇게 태종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왕들 한번 봅시다. 자, 세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지?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세종인데, 자, 세종은 태종 때 이루어진 완정대 왕권을 바탕으로, 그렇지. 자, 태종 때 왕권이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가 뭐였어? 바로 위에서 봤듯이 공신과 왕자들이 갖고 있었던 사병을 없앴기 때문에 안정된 왕권을 꾸릴 수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이를 바탕으로 유교 이상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자. 자, 첫 번째 집현전을 설치했다. 집현전에서는 뭘 했어? 자, 능력이 뛰어난 신하들을 갖다 놓고서 학문 연구를 하게 하는 거야. 야, 가서 옷 좀 연구 좀 해봐. 야,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번 리포트 좀 한번 올려봐라. 한번 보고서 좀 올려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집현전이고, 이 집현전을 통해서 뭐가 창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전세제도를 정비하여 백성의 생활을 돕고 국가 재정을 풍족히 하였다. 라고 하는데, 자, 전세제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을 건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풍용에 따라서 거두는 세금의 양을 달리했다는 거야. 기존에는 세금을 나라에 풍년이 들거나 아니면은 태풍이라든지 가뭄으로 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거두는 세금의 양이 똑같았어. 풍년이 들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도 풍년이 들었을 때와 같은 양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백성들은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자, 이를 보완했던 게 바로 세종 때 전세제도였어. 세종 같은 경우는 자, 풍년이 들었을 때 내는 세금은 좀 더 많이 걷게 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그 걷는 세금의 양을 확실하게 줄여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을 좀 더 풍족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보자. 세종의 뒤를 이은 자, 문종. 이 문종 같은 경우 되게 뛰어난 왕이었어. 세자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여러 가지 뭐 집현전이나 이런 학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 학문을 연구하거나 나라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했었던 게 바로 문종이었는데, 문종이 왕이 되고 나서 근데 좀 병약하다 보니까 일찍 죽게 돼. 자, 근데 문종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는 거야? 자, 문종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세자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세자가 아버지가 너무 일찍 죽으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야? 단종이야. 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다른 왕족들이 호시탐탐 뭘 하는 거야? 너무 왕이 어리다. 우리 조선이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의심과 함께 더불어서 왕을 노리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야? 바로 이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입니다.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자, 여러 명의 아들을 두었겠지?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 그 중에 한 명이 다 사제가 돼서 왕이 됐던 문종이고, 그 밑에 누가 있었다는 거야? 또 다른 형제들. 수양대군이 있었고, 또 하나. 자, 안평대군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 같은 경우는 왕이 될 수가 없겠지. 왜? 형인 문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종 다음에 왕은 누가 되겠어? 문종의 아들인 바로 이 단종이 왕이 되는 거야. 아들이. 왜냐? 아들에게 물려주는 시스템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 원래대로라면은. 근데 형이 일찍 죽고 나서 자신들의 조카였던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가니까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세력을 넓혀가고,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수양대군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누구야? 세조야. 자, 우리 영화로도 알 수가 있어. 영화 관상이라는 거, 이정재 여러분 잘 알죠? 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말하는 그 인물이 바로 수양대군이고, 그 인물이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바로 세조야. 자, 세조는 뭘 실시했냐? 직전법을 실시하여 재정을 확보하였고 군사제도를 정비하였다. 직전법 하나 정도 알아두자. 자, 기존에 여러분 아까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 건국됨에 있어서 실시했던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어?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땅을 다시 걷어들인 다음에 새롭게 신진사대부 세력이 나눠줬다 그랬지? 경기도 지역에 수조권을 나눠줬다 그랬어. 그게 바로 과전법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과전법 같은 경우의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 같은 경우는 토지를 나눠준 다음에 그 수조권을 그 신하가 일하는 동안만 나눠주고, 그 신하가 은퇴하거나 하면 다시 돌려받았어야 됐어. 나라가 회수해서 다른 신하들한테 나눠줬어야 되는데, 이게 어찌어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습, 물려주게 된단 말이야. 아버지가 너무 일찍 죽어서 저희 가족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은 계속해서 그 수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등을 통해서 수주권이 계속해서 대물림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신하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또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땅이 없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조가 어떤 걸 실시하게 되는 거야? 직전법이라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주권을 줬다는 거야. 야, 기존에 여러 이유 등을 통해서 수주권이 세습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 다 이제는 없어. 무조건 현직 관리에게만 수주권 줄 거야. 했던 게 바로 직전법이야. 알겠지? 그래서 세조는 직전법을 하나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성종을 보자. 성종 같은 경우는 집현전 설치했던 거 왕이 누구였어? 그치.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바로 세종이었어. 그 세종 때 만들었던 이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는 등 통치제도를 정비하고, 세조 때 중단되었던 경연을 다시 열었다. 이거 하나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자, 세조 때 중단되었던 경연이라고 했죠. 자, 세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통성이 있나? 정통성이 없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조 같은 경우는 신하들과 뭐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 신하들이 바른 소리하고 왕한테 하는 걸 싫어했고, 아니 내가 왕인데, 강력한 왕권을 꾸리고 있는 왕인데 어떻게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따지고 왕한테 잔소리 하느냐, 이거였어. 그래서 세조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신하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는, 토론도 하는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조선에는 그 경연을 폐지했었어. 너네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싹 다 경연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야. 근데 세조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됐던 성종 같은 경우는 다시 세조 때 폐지되었던 경연을 열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성종 같은 경우는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했던 뭐를 완성을 했다? 경국대전을 완성을 하였다. 자, 경국대전은 뭐냐면, 오늘날도 여러분 헌법이라는 게 있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단 말이야. 법들 조항. 헌법도 있을 테고, 뭐 형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조선의 경국대전입니다. 조선의 그 전까지는 확실하게 명문화된 법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판결을 하거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세조 때부터 법전의 편찬을 시작을 해가지고 성종 때 이런 경국대전이란 법전이 완성이 된 거지.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뭘 통해서 나라가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야. 이 경국대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있겠지. 형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경국대전에 명문화된 것들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은 경국대전을 편찬함으로써 자, 이게 가장 중요해. 유교 중심의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조선하면 뭐야? 조선하면 유교야. 성리학. 자, 기존의 고려 같은 경우는 뭐였어? 자,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팔만대장경도 만들고 초조대장경도 만들었지.
고려 같은 경우는 불교 중심의 국가였었는데 조선은 불교가 아닌 이제 뭐야? 유교, 성리학 중심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밑에 보면은 경국대전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선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경국대전은 국가 통치 핵심 기구인 6조에 맞춰서 6개의 법전으로 구성되었다. 자, 이렇게 6개로 나눠져 있지? 자, 보면은 이호애병 형공이라고 해서 조선은 6조라고 나눠져 있어. 이조판서, 형조판서, 뭐 병조판서 해서 자, 이조 같은 경우는 뭐 인사와 관련된 거를 나눈다든지 병조 같은 경우는 국방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공정 같은 경우는 공조 같은 경우는 나라의 공사일 뭐 이런 것들을 관련된 것을 맡는다든지 해서 전문화된 6가지 조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6개 조직에 맞는 법들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6개의 법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법률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 조선시대엔 남자는 15살, 여자는 15살이 되어야지 장가나 시집을 갈 수가 있었다. 오, 이런 것도 있었네. 또 자식이나 아내 또는 노비가 가장을 고발할 경우 반역죄를 제하고 처벌한다. 이는 뭐야? 조선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어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들거나 하는 것을 바라지 않죠? 안 봐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역죄만을 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을 고발하거나 하면은 처벌한다는 거.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조선이 유교 국가구나. 유교 중심의 통치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거. 자, 뭐라고 나와 있지? 관청이 여종. 노비에게는 자, 아이를 낳기 한 달 전,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50일 휴가를 준다. 이건 뭐야? 조선은 유교 중심 국가라서 신분 질서가 확실하게 구축된 나라였어. 위에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는 이런 신분 질서가 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이러한 하층 천민들에게도 그들에게 뭐야? 산후 휴가라든지 이런 걸 줌으로써 그들의 인권, 조그마한 인권 정도는 지켜줬다는 거. 그 정도는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길어지고 있는데 좀만 참읍시다. 자, 유교 이념에 건설된 도시 한양에서 오늘날 서울에 가면 볼 수 있는 여러 궁궐들, 조선의 궁궐들이 나와 있고 이거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자. 자, 대외관계와 외교정책, 조선 초기야. 자, 조선은 건국 초기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추진했어. 자, 요동정벌 누구를 치러 가는 거였어? 새롭게 떠올랐던 명나라를 치러 간 거지? 그래서 명과 대립을 하였어. 자, 근데 태종, 이방원 이후는 명과는 충돌을 피하고 뭐 했다는 거야? 사대 관계를 맺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역사상 보면 어땠어?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누구를 계속해서 받들어 모시고 이들로부터 문물들을 받아들였지? 중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상국으로 모시고서 받들었단 말이야. 자, 근데 정도전 때 요동정벌을 추진하면서 명과 대립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옛날처럼 사대 관계를 맺어서 안정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 왜? 큰 나라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들로부터 받을 그런 침략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한 중국이라는 뛰어난 선진국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조선의 힘을 키우는데도 도움을 받고자 이런 사대 관계를 맺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조선은 명의 사신을 파견해서 조공품을 보냈어. 형님, 저희가 이렇게 선물 보내니까 저희 좀 잘 봐주세요. 하면은 명나라는 우리 아우가 좋은 것 좀 보냈네. 하면 우리도 좋은 거 줘야지. 해서 자, 어땠냐면은 조선은 명나라에 자 1을 갖다 주면은 자 명나라는 조선에 10을 갖다 줬어. 얼마나 이득이야. 흔히 말하는 개이득이라고도 하지 개이득이었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대관계를 맺어서 조선은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나와 있지 명으로부터 조선에 필요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실리를 추구했다는 거야. 자존심을 상하겠지. 또 형님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내 굽신거려야 되는 자존심은 상하지만 대신에 실리를 추구했다는 게 바로 사대관계였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자, 조선이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관계를 맺었지만 그 다른 나라들 북쪽에 있는 여진이라든지 일본한테는 사대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자,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회유 살살 달래고 아니면 또 가서 아이씨 하면서 혼내주는 토벌을 함께하는 교린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 교린 정책. 쉽게 말하면 당근과 채찍. 우리가 말할 때 뭐야? 당근을 주면 달래기도 하고 오히려 채찍을 하면서 혼내기도 하지. 그런 게 바로 교린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세종 때 자 여진이 갑자기 국경을 침범을 해. 자, 여진족 우리 기억해야 돼. 고려시대 때 여진족이 쳐들어왔었지. 그리고 여진족이 나중에 힘이 세져가지고 금나라를 세웠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그 이후에
나라가 다시 망하게 되고 여진족은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힘이 약해지게 돼. 그때 그 여진이 세종 때 국경을 침범하자 최윤덕을 파견하여 압록강에 사군을 개척을 하고, 자, 압록강에 사군, 새로운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야. 사군을 개척을 하고, 자, 두만강 쪽에는 김종서를 보내 육진을 개척을 했다. 그래서 세종 때는 오늘날 같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이 확정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세종 때, 자, 압록강 지역의 사군, 두만강 쪽에는 육진을 설치했다. 압록강 왼쪽에는 사군, 두만강 오른쪽에는 육진을 설치했다는 거 기억해둡시다. 자, 또한 서남해 일대에서 약탈이 있었던 왜구를 토탐하기 위해서 그들의 근거지였던 쓰시마섬, 우리가 말하는 대마도, 이 대마도를 토벌을 해서 또 왜구들을 혼내줬다는 거야. 말 잘할 때는 조선도 명나라가 조선한테 주는 것처럼 선물도 주고 뛰어난 문물도 건네주면서 잘해줬었지만, 이들이 여진족이라든지 외놈들이 말을 듣지 안 들을 때는 가서 혼내줬다는 거, 그게 바로 교린정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여진이나 일본인 중에 조선에 협력하거나 귀순한 사람한테는 선물을 줬다는 거야. 그래, 야,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선물도 줄게 해서 관직도 주고 토지도 줬고, 또 무역 좀 해주십시오, 저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좀 벌어야 됩니다 하니까, 자, 왜구를 위해서 이쪽 경상도 지역에 부산포, 제포, 연포라고 해서 3포를 개항을 해서 일본과 왜구와 함께 교역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줬습니다. 이 밖에도 류큐, 오늘날 일본의 오키나와, 요 밑에 있는 오키나와, 따뜻한 섬 있지? 그 오키나와랑도 교역을 했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자, 대외관계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 하나는 명나라와 함께하는 4대 관계, 큰 나라는 받들어 모시고, 자, 조선보다 힘이 약했던 여진이라든지 일본한테는, 자, 잘해줄 때는 똑같이 잘해주고, 잘 말을 안 들을 때는 혼내주는 교린정책을 실시했다는 거, 4대 교린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조선 초기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고, 또 조선의 통치제도는 어떤 왕들에 의해서 구축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봤어. 자, 이렇게 봤을 때 조선 같은 경우는 고려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였어.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귀족 중심의 나라여가지고, 자, 이 귀족들 같은 경우도 문벌귀족이라든지 나중에 건문세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 음서라는 그들만의 특권적인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갔었지. 자, 근데 조선은 달랐어. 조선에서는 이런 음서 제도가 여전히 있긴 했지만 그 범위를 되게 줄임으로 해서 음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없게 만들었어. 대신에 무슨 중심? 그렇지, 과거 중심의, 무조건 과거를 통해서 권력의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능력 중심의 사회가 완성이 돼갑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능력보다는, 자, 자신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이러한 학벌, 가문 중심의 나라였다고 하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능력 중심의 나라가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시스템 하에서 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아주 뛰어난 제도들이 만들어졌어. 특히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볼 게 뭐냐면, 조선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1학년 때 사회 과목을 통해서, 자,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 차이는 남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차이라고 했고, 차별 같은 경우는 뭐였지? 이런 차이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그게 차별이라고 했었는데, 오늘날도 여러분은 어때? 이러한 차별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많이 존재하고 있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아마 장애에 대한 차별일 거야.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게 대우하는 게 여전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자, 조선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런 장애에 대한 차별을 두었을까? 그러면 이렇게 능력 중심의 모든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장애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걸 한번 오늘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영상 하나 한번 같이 보고 한번 조선에서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서양에서는 장애들을 되게 차별했다는 거고, 장애인은 심하게 벌을 받은 사람, 장애인은 국민의 사회를 해서 완전히 차별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는 살기가 엄청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어땠을까? 세상에 더 이상은 아무도 없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르지 않았다는 거, 조선에서는. 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조선에서는 장애를 이런 신에게 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질병의 하나로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왕들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70에 차지 않았어도 병원에서 연구된 그 사람들 옆에다 붙여줘가지고 도움을 줬다는 거. 또 장애인과 비한자에게는 이런 노역들을 면제해줬다는 거. 자, 또 장애인을 정상적인 보석팀 가져오려면 표창. 장애인은 잘하고 있다 하면서 표창도 해주고.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차별한 사람들에게는 가중처벌을 내리는 엄벌제도를 시행을 했다는 거. 무고하게 생각하려면 그 보호의 목표를 한남을 공동해서 벌여주려는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조선이 달랐다는 거지 현진 시스템을 가졌다는 거야. 자, 또한 장애인들이 살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거지. 장애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그들을 위한 전문적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야. 자,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손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악기를 다루는 데 능력이 뛰어났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로 시험을 통해서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다는 거고. 자, 능력 위주. 조선은 장애인도 능력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시각장애인을 위해 명통시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장애인단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기구를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도움을 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들은 여기서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었다는 거, 조선시대.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직에 올라갔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의정 발전이라고 하면 오늘날 1급 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위치까지 장애를 가졌음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차별은 없다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봤어. 자, 여러분 어때요? 조선이란 나라에서는 이렇게 잘 갖춰진 시스템 하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어때?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 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야. 우리 동인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장애를 갖거나 했다고 해서 차별을 하지 않거나 나와 그냥 좀 더 다를 뿐이구나 해서 차이만 인정을 하고 그 차이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고, 자, 오늘은 그럼 한번 학습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서 넘어가 볼까? 한번 학습지만 같이 확인을 해 봅시다. 자, 네이버 폼에 올라와 있는 학습지 보이죠? 자,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적어주고 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자, 수행평가에 꼭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 자, 시간표에 올라와 있는 학습지 클릭해서 꼭 제출을 해줘야 돼.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보자. 태조는 고조선을 계승하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뭐로 하고 수도를? 아, 너무 쉽다. 그치? 자, 나라 이름은 뭐야?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고 하고 수도를 오늘날 서울인 한양으로 하였다. 너무 쉽죠? 자, 2번 보자. 왕과 왕의 업적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태종이 했던 업적. 집현전, 직전법, 경국대전, 호패법. 정답은? 자, 하나하나 한번 볼까? 자, 집현전을 설치해서 능력이 뛰어난 신하들이 국가를 위해서 학문을 연구했던 기구. 누가 설치했어? 세종이 설치했고, 직전법을 실시했다. 자, 기존의 과전법이 여차여차 여러 가지 이유로 세습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하에게 줄 토지가 없어지게 되지. 그렇다 보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직전법을 실시했던 왕은, 자,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자, 세조 수양대군이 되겠다. 자, 세 번째 경국대전 완성. 조선이란 나라를 유교 중심국가의 확실한 기틀이 다지게 되는 그 법전이 완성이 되는데, 경국대전을 완성했던 사람은, 그렇지, 일울성해서 성종대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하나 남은 호패법 실시. 자, 태종 같은 경우는 호패법을 실시해서, 자, 인구 조사를 통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다든지 군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종대왕을 보자. 자, 앞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아. 아까 집현전 설치, 그렇지, 세종대왕이었고, 직전법 실시, 과전법에서 나오는 그러한 폐해를 다시 고쳤던 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줬던 거 누구였어? 직전법 누구였어? 위에서. 자,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였어. 직전법은 세조대왕이었지. 세조였고, 자,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성종이었고, 자, 호패법을 실시했다. 태종이었죠. 자, 밑에도 나오지? 자, 세조 뭐였어? 직전법을 실시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오는 성종 같은 경우도 뭐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는 거 알면 될 것 같고, 자, 직전법을 실시한 이유를 과전법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를 하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고 써줘야 되는데, 자, 과전법과 비교했다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과전법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해서 받았고, 그 토지가 어떻게 현직에게만 줬는지 아니면은 대세손손 물려줬는지를 알아야겠지. 그리고 직전법 같은 경우는, 직전법에서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현직 관리에게만 줬구나를 잘 비교해서 서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밑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가지고 다녔다. 신분에 따라 만드는 재료와 내용이 달랐다. 자, 보겠어? 자, 호패법에서 나오는 그 바로 호패가 되겠지? 호패법을 실시했던 왕은 누구다? 태종이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조선은 태종이요 명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자, 뭐를 맺어 안정된 관계를 유지했다? 명나라는 큰 나라니까 받들어 모시자. 대신에 우리가 이들로부터 뛰어난 여러 가지 문물들을 받아들이자. 4대 관계였지. 4대 관계였고, 반대로 여진이나 일본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말 잘 들을 때는 토닥여주고, 자,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을 때는 토벌해서 혼내주는, 자, 무슨 정책? 교린 정책을 실시했다. 자, 그리고 오늘은 7번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봤던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는 영상이 있었지? 자, 아까는 1편만 봤는데, 자, 시간표상에 여기 보면은 2편에 대한 링크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시청한 다음에 여러분이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좀 더 자세하게 정성껏 써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행평가에 여러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 조선의 통치제도, 정치제도라든지 지방행정제도가 어떻게 꾸려졌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좀 긴 시간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수업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